벙커원 라디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강한의 대중문화사 시즌3 제2강 제5공화국의 3S 정책과 3저 호황, 그리고 조영필 안성기 국민스타의 등극. 2016년 12월 5일 강연 2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8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허문도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허문도가 누군지 아세요? 아주 개 같은 놈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였고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한 명의 언론인이 자기 발로 권력의 개를 자청해서 출세한 전형적인 정말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제 12.12 사태가 나고 이제 전두환이 이제 드디어 정권의 실세로 떠오를 때 전두환이 이제 국가보안사령관과 국보위 의장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할 때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이 돼요. 기자가 기자를 왜 비서실장 삼았겠어요? 전두환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쪽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석을 이 허문도를 통해서 뒀고, 이 허문도는 지발로 전두환한테 걸어가서 자기가 정말 당신의 개가 될 수 있음을 자기 스스로 이 PT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나중에 뭐 장관까지를 하게 되고 마치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이런 놈들은 아웅산에 가서 안 죽더라고. 이런 뱀의 혀를 가진 놈들은 아웅산 폭발될 때 그냥 다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정말 아까운 사람들만 다 죽었지 그때. 이 허문도가 이제 바로 아까 말하는 그런 언론 통폐합, 이런 자기가 언론인 출신이면서 이런 학설들을 전부 기획했습니다. 기획하고 집행하고 많은 기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국풍 80일 같은 이런 이제 그런 거의 국가적 규모의 관제 이벤트들을 기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차은택 곱하기 100, 그냥 차은택은 밤에만 대통령을 즐겁게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낮에. 1981년 5월 28일 여명의 여의도 광장, 벚꽃 소리를 신호로 닷새간의 축제 국풍 80일에 막이 올랐다. 여의도 광장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참 거의 허문도는 한국의 이제 일종의 괴벨스예요. 나치의 모든 선전장이었던 문화가 어떻게 이제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가를 아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출연자와 참가자들의 인파로 가득 메웠다. 우리나라 굿파는 성주,
서주, 조왕, 칠성신, 산신, 용왕, 별상 등의 신을 모셔 병을 고치. 하지만 이 여의도 전염병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국풍가요제, 대학가요제를 이제 흉내낸 가요제였죠. 여기서 한 명의 80년대의 슈퍼스타가 등장할 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랑프리를 받은 사람은 당시 서울 예전 학생이었던 이용인데요. 자, 이 젊은 애가 노래를 부르는 창법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이게 사실 80년대의 창법이 돼요. 뭐냐? 이게 이제 이른바 열창파 시대의 시작인데요. 자, 70년대의 그 대학가 캠퍼스 출신의 가수들은 보컬의 어떤 그 과장된 감정이입을 피했습니다. 왜냐,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쿨한 노래. 그러니까 뭐냐, 밥 딜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밥 딜런이 부르는 거는 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성이었지 노래의 보컬의 완성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80년대는 이제 굉장히 과장된 감정이입이 이제 성부를 겨루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아무나 가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보컬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그런 과잉된 감정,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적인 감수성과 동떨어진 굉장히 탈현실적인 과잉된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80년대의 주력 소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풍가요제가 열린 바로 그 이듬해에 드디어 프로야구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동대문 야구장에서 이제 개막된대요. 진짜 촌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멋지네요. 일일이로 서서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양쪽 외야에서 그냥 뛰어나오네요. 네, 아주 이거 보기가 좋네요. 네, 파격적입니다. 네네. 1982년도 한국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 개를 선언합니다. 프로야구의 첫 대전, MBC 청룡팀과 삼성 라이온스 팀의 대전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손을 번쩍 들어 헌에 답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시구. 멋있게 들어옵니다. 네. 뭘 멋있게 흘러. 자, 이렇게 프로야구가 프랜차이즈에 입각한 프로야구의 기획은 진짜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미 한국의 프랜차이즈 문화는 고교야구에서부터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는 한국 프로야구를 프랜차이즈 할 계획이 아니었다가 또 이제 또 그놈의 또 지역 감정이 또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죠. 하지만 오히려 보다 더 프로야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더 야구 속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지역 프랜차이즈야말로 기업 프랜차이즈보다는 지역 프랜차이즈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안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종목으로서는 이제 프로복싱밖에 없던 프로계의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육군 사관학교식 기획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민속 실험을 프로화시켜요. 이게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성공을 또 거둔다니까. 특히 KBS는 이제 이 민속 실험을 완전히 모든 경기를 다 생중계했어요. 우리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걸 기획한 이 허문도나 이런 애들이 대단한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변이 그런 이제 이 포텐셜을 갖다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읽은 거죠. 이것이 프로야구는 주로 대도시 6개 도시에서 시작했지만 프로씨름은요 굉장히 군 단위로 돌면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에 중계되는 규모의 경기를 자기의 로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이 스포츠 스포츠 문화 수용 인구들이 그 전국의 저변에서 로컬에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여기에 임했는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역시 모든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은 스타의 스타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이제 두고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프로야구는 이제 첫 해에 박철순이라는 또 이제 정말 불멸의 스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은 이 이만기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스타를 만들게 되죠. 이어 장신 이준희 장사와 춘계대회 천하장사 이만기 장사의 대결이다. 이게 제2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보시겠는데요. 아, 이때가 정말 프로의 이 씨름에 아주 명승부가 등장한 첫 경기에서 이준희가 승리를 거둡니다. 덩치를 보면 알겠지만 덩치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죠. 사실 이만기는 이제 한라장상급이었어요. 두 번째 등급, 그러니까 아주 몸무게가 가벼운 쪽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왜소한 골격을 가진 이만기가 이제 이 백두장사들을 전부 무너뜨리면서 1대1의 전적에서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가. 장래는 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다. 국내 명창들이 승자에게 축가를 보낸다. 나도 장중창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봤거든. 진짜 재밌어요. 이 아줌마들. 약관 20세의 이만기 장사. 천하장사 결승전은 5판 3승제. 먼저 3판을 따내야 한다. 긴장과 흥분의 순간이 흐른다. 첫 판과 둘째 판은 이만기 장사의 승리. 2패 기록을 하는 홍현옥 장사는 셋째 판을 질 수 없다. 홍현옥 장사는 일단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자, 이제 마지막 판을 이제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이만기가 정말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둬요. 2승 1패. 동률이 되느냐 천하장사가 결정되느냐의 순간이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게 되는 이제 유명한 사회적 용어가 탄생합니다. 이만기 장사는 춘계대회에 이어 또 우승. 이른바 뒤집기의 탄생이다. 그것도 훨씬 체중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위기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긴. 이거 완전 강간당한 표정이죠. 거의 눈앞에 듣네요. 씨름의 승패엔 분말이 없다. 흥분하되 과격함도 둔해 보이면서도 순간에 솟는 씨름인의 지략과 변화무쌍한 기술,
소박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꼭 트로피도 실험스럽지 않습니까? 씨름은 타이콘도와 더불어 한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려온 하지만 80년대를 가장 잘 규정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은 모든 종목을 떠나서 프로야구도 씨름도 그리고 올림픽의 스타도 또 국민 배우 안성기도 아닌 이제 가왕 조용필일 것이다. 일단 상대적으로 장르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중음악이 80년대에 가장 어떤 영화나 출판 혹은 뭐 스포츠 등등을 다 포함할 때 대중음악이 한국의 대중문화사에서 80년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요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령 출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직까지 끔찍한 어떤 그 검열과 아까 말한 언론 통폐합 때문에 사실상 늘 끊임없는 어떤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영화 역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두려워한 4공화국, 5공화국의 정권의 기조 때문에 영화도 사실상 거의 뭐 제대로 된 영화를 한 편을 제대로 찍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대중음악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정말 어이없는 검열의 수준이 검열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었지만 하지만 여러분 대중음악에서의 검열이라는 것은요 뭘 검열하는 겁니까? 가사만을 검열할 수 있어요. 멜로디와 화성은 검열할 수 없다. 너 왜 화성을 이렇게 썼니? 왜 솔에서 도로 안 가고 시로 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받는 억압 대신 음악은 억압되지 않은 영역들이 사실상 많이 존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대중문화 시장에서 문화산업의 시장에서 음악을 지지하는 세대가 이때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보였다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 대중음악이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렇게 선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상징화시켜서 압축시킨 존재가 다름 아닌 조용필이죠. 조용필은 이미 우리는 70년대의 끝자락에서 올해 시작해서 그 추악한 스타 탄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77년에 그는 역시 제2차 대마초 파동 때 걸려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거의 3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박정희가 죽고 난 10월 26일에 다시 그는 이제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때 돌아온 조용필은 우리가 알던 조용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3년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간접적으로 굉장히 한국 대중음악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김민기를 탄압함으로써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던 사람을 신화로 만들어준 거. 두 번째 조용필을 이전 동안 활동 못하게 함으로써 그냥 뽕짝 가수로 끝날지도 몰랐던 사람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만든 것. 자, 1980년 초에 조용필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는 감으면 강물이여라. 참 비주얼은 참 안 된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이 바로 1980년 벽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 A면 첫 곡이 창밖에 여자였다면 놀랍게도 B면 첫 곡은 지금 노래였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80년 조용필이 스스로 1집이라고 그 1집이라고 한 그 1집이라고 명명한 이 앨범 사실 그 앞에 조용필은 팔 수 없이 냈어요. 그런데 이 80년에 낸 이 이제 컴백하면서 낸 이 앨범을 자기 스스로 조용필 1집이라고 했어요. 야, 그 앞에 역사를 완전히 세탁했습니다. 근데 이 1집의 A면 첫 곡과 B면 첫 곡은 그 이후에 한국 대중음악의 문법이 돼요. 발라드 앤 댄스 뮤직. 뭐 그걸 갖다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 두 곡이 동반 성공을 하면서 1980년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이 앞에서는 뭐 산울림도 사랑과 평안도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고 사실 이 해에 굉장히 뛰어난 많은 자들이 데뷔를 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신인들이 데뷔를 해요. 가령 김현식,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명곡을 가지고 데뷔했는데 비명도 못 질러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풍이 불 때는 가까운 선박들은 빨리 소형 선박들은 빨리 가까운 항구로 대피를 해야 돼. 그런데 막 이런 태풍이 불 때는 사실은 모든 걸 다 휩쓸어 가버리기 때문에 저예요.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들국화의 멤버들 전인권 뭐 최성원 다 이때 다 데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뭐 이분들은 뭐 어떻게 뭐 어디 가서 비명도 못 질러보고 사라져요. 이를 갈면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돌아와요 부산항해 때의 조용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야 돼요. 일단 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래가 이제는 그 이전에 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지배하던 코드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프레이즈의 구성이 그냥 A, B, A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중첩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용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작곡가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그저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어슬프게 불렀던 사람이란 말인가. 더 놀라운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의 보컬이에요. 발성이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실 조용필의 발성은 좀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이상한 발성이에요. 80년 이후의 발성은. 조용필은 본래 미성이었는데 70대 초반에는 지금 80대 초반에는 굉장히 독특한 탁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일부러 탁한 소리를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소리 이 3년 동안 활동 금지되면서 판소리나 민요를 공부하면서 그는 이제 판소리적인 창법에서 그 새로운 자기에게 약했던 보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요. 근데 약간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필 특유의 그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쫙 쪼은다 그러나 입술에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실상 어떤 전통적인 가창 방식을 응용한 것들의 영향이 짙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진성과 가성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 이전 시대에는 구사하지 못했던 굉장히 압도적인 표현법을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구사하게 돼요. 신중현은 이 금지 기간 동안에 완전히 몰락하고 끝났 인생 예술가로서 뮤지션으로서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지만 아직 30살이었던 조용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엄청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비약과 도약의 계기로 이 시간을 삼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용필이 황골 탈퇴한 것은 단순한 보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작곡가, 송라이터로서 그리고 음악 감독, 프로듀서로서의 재능을 이때 완전하게 도저히 그 이전 시대에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재능을 이제 이 나이 30이 넘어서야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한 거죠. 사실은 활동을 못하면서 가령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아까 그 단발머리 처음 시작할 때 이상한 효과음이 있어요. 뿅뿅뿅 이렇게 그 저기 테트리스 터지는 소리 같은 거. 사실 그런 효과음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음악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스튜디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용필이 그 당시부터 이미 스튜디오 엔지니어링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래서 그런 그 엔지니어링에까지 이렇게 그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지구 레코드 소속일 때 지구 레코드 회장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조용필 인기가 순식간에 80년대 너무 난리가 나서 집에를 갈 수가 없었대네. 집에 가면 막 동네에 막 언제 다막 뭐 애들이 뭐 황치를 해놔가지고 도저히 집에를 갈 수가 없어서 저 벽지에 있는 지구 레코드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놀다가 새벽에 좀 잤다가 아침에 나갔대요. 그래서 혼자서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걔는 그렇게 피곤한 스케줄을 돌고 왔는데도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혼자서 뭘 꿈지락거리면서 소리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소리 만들어보고 튜닝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될 놈들은 말이야, 성공을 했을 때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그 돌아가신 임 회장한테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그 프로듀서로서의 그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그 조용필의 그림자가 되는 백밴드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구현하게 돼요. 그 밴드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이제 투자는 이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30년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2년에 드디어 이제 80년대를 열게 되는 가장 원형의 노래, 80년대의 장르인 발라드의 원형이 이용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0월의 그날의 쓸쓸함보다 그리 진실인가요 한마디 80년대는 작곡가로 보면은요, 조용필과 바로 이 노래를 작곡한 이범희의 시대예요. 이 두 명이 늘 번갈아가면서 차트의 1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했어요. 이 노래는 잊혀진 계절은요, 뭐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기도 했지만 이른바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발라드 장르의 원형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이 연장선에서 이제 신승훈과 이제 뭐 K-윌까지 이르는 이 한국의 수많은 발라드의 음악은 이 노래의 틀에서 더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다만 이제 달라진 점은
너무 오버한다는 거, 그 감정이 굉장히 과잉되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터질 때 조용필 역시 이제 이때가 이제 드디어 국민학교 고학년 반에서 조용필파와 이용파가 나누어서 이제 머리 쥐어 뜯고 책상 그분 가르고 이제 드디어 오빠 부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 80년대를 또한 이 밀릴 수 없다 이용한테 사실 이용은 이걸로 끝나요. 왜? 그 이듬해에 스캔들이나 어떤 여자하고. 사실 이용은 국문과외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특히 KBS에서 은근히 많이 밀어줬어요. 얘를. 그런데 한 방의 여자와의 스케줄 때문에 이용은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 조용필도 스캔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얼굴이 못생기면 이런 데 장점이 돼. 스캔들이 나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 잘 믿지는 않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저 새끼가 인물을 악용해가지고 여자들을 못되게 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규모의 스캔들을 터뜨렸는데 이용은 죽고 한 방에 조용필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해에 조용필이 터뜨린 발라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조용필의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라 사랑의 손길로 달리는 그대를 안고 눈물은 눈감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는 건 용서 밀린 물새게 물어버리라 지는 비바람 살새게 물어버리라. 조용필 4집의 밀리언셀러가 되게 한 이 노래는요, 비면 세 번째인가 어디 구석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히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노래의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못 찾겠다 개꼬리라는 록앤롤입니다. 바로 이런 이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이 조용필이 만든 노래 중에서 좀 굉장히 황당한 노래인데요. 가령 뭐 이런 거죠. 눈물은 뒷밤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눈물은 뒷밤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어. 네, 진짜 완전히 이 후렴 부분은 가사 압권이에요.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그러니까 뭘 용서해 달라는 건지가 불확실해요. 밀리는 파도를 용서해 달라는 건지. 근데 그걸 또 물새에게 물어보겠대. 그것도 반복을 해. 물어보리라 하고 반복을 해.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번에는 철새에게 물어보겠대. 그러니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런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단 주어와 동사의 홍이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감정만 있을 뿐이야. 어떤 감정을 암시하는 동사와 명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전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는 사람은 본인도 몰라. 이 오빠 부대의 절정을 단 이 노래를 발표한 절정을 할 때 조용필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오빠가 되기에는 좀 삼촌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드디어 한국 음반 산업 아니 한국 문화 산업의 최고의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한 하이틴 여고생들은 드디어 갈등을 꺾고 조용필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10대 시대, 티네이저가 주도하는 대중문화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이용과 조용필의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왜 이때 시작됐나? 그것은 철저하게 삼저 호황으로 인한 중산층 이펙트였습니다. 이때 들어와서 드디어 10대 고등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용돈이라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소비 비용을 받았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전부 이걸 갖다가 칼국수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혹은 중국집에서 원래 짬뽕 국물에 소주 사 먹느라고 사실은 유흥미로 다 탕진을 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유교주의의 틀에 갇혔던 여학생들은 문화의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집을 사고 시집을 사고 음반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때 시집의 인기가 시집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이때 막 100만 부씩 팔리는 시집들이 나옵니다. 뭐 야식꾸리한 시집들 있잖아.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이 여고생들이 이제 문화를 통하는데 결정적인 이 음악 소비의 결정성 이때 뭐가 나오냐? 정말 꿈의 하드웨어 워크맨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게 꿈의 하드웨어예요. 이게. 왜냐? 그 이전에는 TV나 오디오도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 가정에 중산층의 표본이 뭐냐면 TV는 다 있는 거고 오디오 태광 에로이카 인켈 뭐 이런 거죠. 박스로 딱 된 거 스피커는 그거요. 80년대 중반에 그 한 세트가 250만 원씩 했어요. 80년대 중반에 그때 250만 원이면 그거 내대면 집 한 채 살 수 있어. 성남이나 여기 부천에는요 8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데 그때 그 오디오 세트가 250만 원 했다니까. 그저 흐영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LP나 테이프는 5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가오였는데요. 특히 한국 오디오 산업은 1985년에서 86년, 87년 사이 이 2년이 정점을 이룹니다. 매년 200%씩 성장해요. 근데 오디오가 마루에 있어도 그건 내 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아파트 우리나라의 이 막 말림으로 지은 아파트 구조상 나는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밤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집에는 오디오 틀 수 있어 없어? 없어. 살인나. 그러니까 사실은 오디오라는 건 가구이지 전자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거지. 사실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오디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워크맨이 나왔다. 워크맨은 자기만의 하드웨어다. 자기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하드웨어. 여기서 또 이제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워크맨이냐, 삼성의 마이마이냐, 또 대우, 그보다 더 아래도 있어. 대우의 뭐지? 우리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그까지는 안 내려가 봤기 때문에 제가. 근데 마이마이는 워크맨의 3분의 1 가격이, 삼성의 마이마이는 소니의 워크맨의 3분의 1이 안 됐어요.
비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두 개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딱 삼성 워크맨을 어느 새끼가 훔쳐가서 어쩔 수 없이 마이마이를 샀는데 그냥 보는 순간 던지고 싶어. 일단 너무 디자인이 너무 구려. 그다음에 촉감이 너무 나빠. 그다음에 하다 못하니까 이 카세트가 열리고 닫히잖아. 이게 뭔가가 딱 안 맞는 것 같아. 아구가 이 마이마이는 뭔가 그냥 내 느낌이 좀 오는데 뭔가 약간 한쪽이 더 열린 것 같고 자꾸 그걸 누르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씨발 늘 고장나. 이제 드디어 포터블 하드웨어가 이제 각자의 개인 속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 자기만을 위한 소비. 근데 이 10대 후반의 소녀들은 불행하게도 입시 지옥에 사회적으로는 입시 지옥에 구금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는 유교의 순결주의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밖에 나서 하룻밤 자고 와도 뭐 남자 고등학생들이 밖에 나서 하룻밤 자고 와도 뭐 남자 새끼들 그럴 수 있지 뭐라고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반면에 여학생이 만약에 알리지 않고 밖에서 외박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이거. 남학생이 동네 빵집에 여학생이랑 빵을 먹어도 이 새끼가 좀 능력 있는데라는 칭을 받는 반면에 남학생이랑 동네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이 누가 봤다. 이제 그 집은 절단 나는 겁니다. 이제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 굉장히 어이없는 모든 어떤 사회의 진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실 그런 도덕적 금제에 당시 10대 여고생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그런 자신의 문화 소비를 통해서 그런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쓴 것은 뭐냐? 순정 만화였어요. 이때 한국 순정 만화 대여 시장이 가장 결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때는 이제 황미나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굿바이 미스터 블랙의 작가, 이 황미나를 비롯한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순정 만화가 등장하고 이제 불법적인 일본 번역 순정 만화들, 캔디, 올회스의 창, 베르사유의 장미, 뭐 이런 이제 그 불법적 다 불법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일본하고 우리는 뭐 저작권법이 그때 없었으니까 뭐 쌩까고 막 번역하는 거지 뭐.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그 번역들이 많아. 일본어 이름으로 차라리 하면 괜찮을 텐데 뭐 이걸 막 은숙이 뭐 이런 거 바꾸니까 막 굉장히 이상한 것들 많은데 하여튼 왜 그런가? 이 순정 만화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자신들의 그 억압된 욕망들을 가장 잘 부연해 주는 거죠. 나는 박해받는 공주고 백마통원 왕자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언젠가 백마통원 왕자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이 끝없는 무한 반복의 스토리.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런 가장 추상적으로 형상화된 사랑의 노래에 열광하게 됩니다. 왜? 그건 남자가 부릅니다. 게다가 그거는 남자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나요? 만화는 그냥 종이잖아. 하지만 노래는 발라드는 달라. 남자의 설렘이 느껴야 돼. 그래서 여자 가수 노땡큐. 여자 가수라도 어떤 여자 가수 이선희 같은 굉장히 보이시한 여자 가수. 근데 다 이슬이 또한 여자도 마찬가지야. 열창파 가수가 아니면
감정 과잉된 감정에 그 표현하지 못하면 안 돼. 주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80년대의 발라드들이 그런 이른바 열창파의 과잉 감정의 노래들이 필요했는가? 그건 바로 이 주력 소비자들의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70년대 여대생들은 뭐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섹스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막 굉장히 고조시켜야 될 이유가 없죠. 굉장히 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80년대 10대 여고생들은 그런 자유와 그런 어떤 자신의 일상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변태적인 오빠들에게 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돼요. 왜 변태적이냐? 80년대의 발라드로 이렇게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조용필, 중반에 이문세, 후반에 변진섭. 셋 다 전혀 섹스 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비주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문세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이잖아. 오빠라고 하기에는 좀. 근데 이문세는 오랫동안 뭘 했습니까? 심야 FM 디스크 자키를 하면서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연을 굉장히 나의 일상과 사연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오빠였던 거예요. 이문세는. 그나마 이제 아이돌적 개념으로 발라드 스타가 된 최초의 사람은 변진섭인데 그 인물도 썩 그리 훌륭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변진섭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대중음악 사상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을 연속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왜 80년대의 하이틴 세대들은 전혀 성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스타들을 선호했나? 그게 바로 80년대 이 하이틴 세대의 본질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80년대의 이 10대 여고생들은 자신의 문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은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방에 조용필을 브로마이드를 100장을 붙여놔도 자기 아빠나 오빠가 봤을 때 우리 딸은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게 어린 인연이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이 남자 저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딸은 진짜 제가 진짜 노래 잘하는가 보구나.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페이킹할 수 있는 그런 스타들이 필요했어요. 80년대 초반부터도 왜냐하면 이미 칼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젊음의 행진과 갑자기 또 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영일레븐. 영일레븐과 젊음의 행진이라는 두 프로그램이 생겨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른바 아이돌형 가수, 굉장히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춤 잘 추는 가수들이 사실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걔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승진, 그리고 박혜성 뭐 이런 애들인데요. 걔들은 스타덤 근처도 못 가보고 몰락합니다. 고작 그나마 떴다고 한 게 소방차예요. 그런 비주얼 이런 걸로 어떤 게 소방차인데 아시잖아요. 소방차 거의 서커스 다른 수준이잖아. 무슨 가수나 뭐 연예인이라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최대 커트라인이야.
전혀 비주류형 가수들이 솔직히 그 시대에 서태지 같이 남자지만 예쁘게 생긴 애가 없었겠어요? 많았겠지. 근데 그런 애들은 전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비명도 찔러 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떤 10대가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조용필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데 10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60대 할매들까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를 모든 세대를 자신의 팬클럽으로 만드는 다시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기적을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조용필이라는 어떤 한 명의 슈퍼스타가 얼마나 넓은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조용필이 동료도 세 곡을 작곡했어요. 근데 그 중에 동료 하나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훌륭한 동료예요. 그 동료를 왜 만들었습니까? 락커가 그랬더니 자기는 자식이 없지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동료 작곡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조용필을 만든 동료들은 기가 막혀요. 그런가 하면 한오백년이나 성주풀이 같은 민요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서 할매들을 또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레파토리의 어떤 스펙트럼이 아니고요. 그런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그 다양한 세대들을 녹여낼 수 있는 창조적인 영감들을 발휘하는데, 가령 이 4집에 있는 이런 노래 같은 경우입니다. 이 노래는 일본의 그 음악 팬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당시 일본 방송 실황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1982년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은 저 지금 리드 기타의 프레즈는 완전히 깽가리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여기서는 뭐 라이브라서 잘 안 되는데 음반을 잘 들어보면요, 그런 깽가리를 사용하지 않고 드럼 세트로 사물의 그 리듬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이스 라인은요, 전형적인 흑인의 펑키 베이스입니다. 그 베이스 라인은 흑인의 펑키를 따라가면서 리듬 패턴은 굉장히 특히 막 그 갑자기 그 중간에 그 조가 바뀌는 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장단이 뭐냐, 국거리의 장단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흑인의 R&B 베이스라인과 정확하게 그렇게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컬도 완전히 판소리적인 가창이죠. 이런 굉장히 이 놀라운 영감들이 현대 락 밴드의 형태로 그는 순실화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일본의 팬들에게 쇼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조용필은 단순히 뭐 노래 좀 잘하고 뭐 성격은 그래 같이 하느냐 그 얼굴만 대충 생기는 바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이 당시에 주류의 최정상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떤 언더그라운드보다도 굉장히 실험적인 엄청난 시도를 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조용필 얘기는 어차피 1, 20분 안에 끝날 수가 없으므로 일단 요 정도에서 맛을 들여놓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벙커원 라디오